네, 안녕하십니까. 김예희 교수입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으니까 또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이제 영세전과 면세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번째로 보면은요, 이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하면은, 과세표준이 뭔가예요? 영어로 이제 텍스 베이스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과세표준은 우리가 볼 때는요, 이제 과세표준이 있어야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표준입니다. 글자가 들어 과세하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수량이나 뭐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단가라고 하죠. 수량이나 이제 금액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 과세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세 표준은 뭐냐면은 이것은 아까 말했던 공급 가액입니다. 공급 대가가 아닙니다. 공급 가액이고, 공급 가액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매출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걸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매출액 곱하기 세율. 이제 영세율은 아니니까 우선 오늘은 이제 영세율은 요거 조금 이따 앞에서 했으니까 또 매입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부가 value added tax, 부가 가치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표준제 공식인데요. 여기서 매출액 곱하기 10%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제일 우리 첫 시간에 부가 첫 시간에서 이것이 매입액에서 이제 거래처 매입처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요건 이제 파는 매출처가 될 것이고, 이건 매출로부터 세금을 부가세를 걷어들 것이고 받을 것이고, 이것은 내가 매입처로부터 세금을 부담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입세액을 딴 말로 이제 회계학에서는 뭐냐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이제 대지급금 또는 대급금이라고도 합니다. 대급금이나 대지급금이나 같은 말인데, 원래는 옛날에 일본 전제가 있어 1982년으로 기억됩니다. 4월 25일 날 그때 이제 그 기업회계 준칙에서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준칙이 나올 때 그전 때는 부가가치세 가급금 이랬어요. 가급금, 미급금, 대급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이제 4월 25일 날 기업회계 이제 기준이 이제 나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고요. 지금 말하는 기업회계 기준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기업회계 역사를 좀 옆으로 빗나가겠습니다. 기업회계 준칙이 있다가요. 준칙이 기업회계 기준으로 바뀝니다. 기업회계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 이제 기업회계 원칙으로 바뀝니다. 아니, 바꿨었네요. 기업회계 원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기업회계 기준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나오고, 이제 적용이 나오고, 다시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포함해서 일반이란 말을 했어가지고 기업회계 기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거에 지금 말하는 건 1982년 4월 25일 날, 이때 제가 공부할 때입니다. 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이때 이제 1982년에 기업회계 준칙이 기업회계 원칙으로 바뀝니다. 요때 이제 용어들이, 일본 용어들이 이제 많이 한국말이 하면 이상합니다만은 우리말로 이제 용어가 많이 변환이 돼요. 그때 이제 가급금, 미급금, 대급금 이런 말들이 이제 가지급금, 미지급금, 대지급금 이러는데, 아직도 이제 일본 그 한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대급금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근데 책에는 대지급금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대급금이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아직 이것은 이제 잘 어쩌다 나오니까 부가세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산회계 프로그램들이 고치는 걸 굉장히 인색합니다.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옛날 일본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뭐 보면은 뭐 그 뭡니까? 재봉틀 하는 거 시다 이런 말 쓰고 있고요. 건설업에서는 조수란 말 안 하고 시다 뭡니까? 데모랍니까? 데모? 저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본 한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말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발음이 나쁘면은 걔네들은 옛날에 그 대전을 우리 대전은 큰 밭이라 그래가지고 태천이라고 불렀어요. 태전이라고 불렀는데 이 태전이란 태자를 발음을 못해요. 일본 애들은 태자를. 그래서 이걸 띄어버렸어요. 구찬타고 대전으로. 원래는 태전입니다. 태전이 옛날에 책에 보면은 다 일제시대 때는 지도를 보면은 태전이라만 하고 태전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 놈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식민지하면서 이게 발음이 나쁘다고 해서 그리고 또 중국 사람도 이 태자를 잘 발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를 발음을 잘하기 때문에 대왕이라서 태왕 이랬는데 태왕 밑에 대왕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태왕보다도 위에가 이제 이렇게 대왕 위에가 태왕이 있었는데 우리는 대왕보다 큰 걸 태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이 태를 잘 발음 못해요. 아주 발음하기 싫어합니다. 발음이 안 나오죠, 잘. 우리는 태자를 발음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왕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일본 놈은 따이왕 그러고 이건 이제 따왕 중국 사람은 따라 그러고 이제 일본 사람은 따이왕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대왕. 이게 우리말이 참 대단한 것이 이 우리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보십시오. 10개짜리 하나 써보겠습니다. 제가 10개짜입니다. 이게 10개짜리 써놓고 한국 사람은 개 그래요. 일본 사람은 카이, 중국 사람은 카이 이렇게 발음해요.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대자를 써놓고도 우리는 그냥 딱 짧게 읽어요. 우리말이에요. 한문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말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중국은 따이왕, 일본은 다이라 그래요. 대를 태가 아니고 다이. 그 다음에 대. 이거 우리말이죠. 한자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한자가 우리나라 조선족이 아니라 동이족이라 하는데 동이라는 건 동쪽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 이자입니다. 원래 동쪽의 뿌리라 이랬는데 이제 그것을 오랑캐라고 이제 붙인 거죠. 그렇게 뿌리한 건데 오랑캐라는 뜻 아닙니다. 이자가 어떻게 오랑캐예요? 뿌리 이자입니다. 이 뿌리 이자요. 뿌리 이자요. 그래서 뭐예요? 이 궁자 아닙니까? 활궁자에다가 궁인, 큰 활을 쏘는 사람이라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 민족을, 동이란 이자가 동쪽에 있는 활을 쏘는다. 근데 이게 이자가 사전 찾아보시면요. 이게 오랑캐 이자라고 뜻도 있지만은요, 뿌리 이자라는 뜻이 있어요. 뿌리란 뜻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식민지 사관에 묻혀가지고, 그 웃기는 일본 밑에서 배우는 국사 선생님들,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병도 그 제자들, 그걸 안 따르면은 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고시를 못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 책만 팔린 거예요. 그 사람들만 출제위원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역사가 그냥 이 오랑캐 역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랑캐입니까? 우리가 백예민족이라는 것은 태백민족이라 태자 들어가 있습니다만 태를 나와서 이 사람들 태백이라는 게 뭐예요? 태백산입니까? 이 백자가 흰백이죠. 이걸 이 대보다도 큰 것을 태라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대보다도 더 큰 것을 태라 그랬고 한수위예요. 이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태왕 하면은 대왕보다 더 높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도 더 우리가 여러분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중국 지도를 보시면 만주가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중국에서 있잖아요. 그 중국 땅이 넓은 거 아니에요. 중국에는 산악 지역 빼고 나면은요. 상하이하고 요렇게
그 밑에 저 홍콩 쪽으로 내려가는 바닷가 거기 면적밖에 중국 땅이 없어요. 별로 뜰이 없어요. 거기 중국에 가보면 아시겠습니까? 뭐 저도 뭐 곤명, 쿤밍이라고 중국말로 하는데 거기 가보면 뭐 농토가 없어요. 뭐 그런 데서 그래 삭막한 데 사는 겁니다. 중국은 땅이 서쪽밖에 없어요. 거기 나라로 맞아요. 동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밀고 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뺏기고 그랬는데 예, 이제 고조선, 옛조선, 당군조선이 이제 뺏기고 당군조선이 어디예요? 산동반도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당군조선 시대는 산동반도도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나라 흔적들이 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저 시안, 서쪽 시안하고 뭐 충징 이런 데가 이제 중국 땅이었죠. 한족들 땅이었습니다. 진시황이 통일되고 나서 좀 땅을 넓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은 우리 동이족과 또 한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어원을 보면은 우리말이 한자가 우리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라이도 그럽니다. 라이, 레, 올레 뭐 이런 한자를 해보면은 절대 그 중국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한자들 참 많아요. 질질 끌어서 자기 발음을 못하면은 이렇게 늘립니다. 발음이 정확하게 되면 짧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말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근데 왜 우리가 한자를 중국한테 줬을까요? 더 좋은 우리 소리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가림다 문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를 만들었으면서도 가림다 문자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단고기에 읽어보시면은 가림다 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훈민정음의 원시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글자를 통해서 세종대왕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만드셨지 하늘에 똑딱 떨어져서 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에 또 그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 말씀이 둥그에더라 문자로 서로 서맞지 아니할지 이런 전처럼. 그 세종대왕 시절에 1400년, 1392년 정도 되는데 그 훈민정음 할 때 1400년 초인데 그때 중국이란 나라는 중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과 달라 문자 국어 시간에 중국과 문자가 달라서 한글을 만들었다.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런 개같은 선생님들이 날 가르쳐가지고 내가 대학교 시험에 그걸 그렇게 애워가지고 시험 쳤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웃기는 선생님들이고 이 나라가 아주 어떻게 학자들이 양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를 만듭니까? 세종대왕이 할 일 없다고? 우리나라 안에 중국이 아니고 국중이에요. 국중. 나라 안에. 그걸 바꿔 쓴 거죠. 나라 안에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없었어요. 중국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100년밖에 안 돼요. 중국이란 용어가 나온 지가. 그럼 100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중국이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하는 중화민국이란 나라가 나온 지가 100년 좀 넘는데 언제 중국이에요? 100년 좀 200년도 안 되는 나라인데 중국이. 청나라 빼고 중국으로 넘어간 것은 중화민국이라서 손문이 쓴 거기서부터 나온 말인데 중국이란 말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중국과 달라 이런 거지같이 가르치는 내가 우리 선생님 생각하면 아주 부가통이 터집니다. 나라 안에 문자가 있었어요. 이두문을 쓰는 사람, 중국 한문을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만주말을 쓰는 사람, 중국말을 쓰는 사람, 일본말을 쓰는 사람. 아주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한글을 창제해야 되겠다 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다른 것이 아니고 국중, 나라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한문도 모르면 진짜 되게 쉽더라고요. 이걸 읽어보니까는 나라 안에 다르지 그 뜻을 앞뒤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글자 그대로 읽는 무식한 선생님들한테 내가 공부를 했다는 걸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라 안에 글자가 달라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게 맞지. 중국이 있던 나라도 없는데 중국하고 달라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내가 그러고 수능 시험이라고 할까요? 그 예비고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 나라가 생각이 없는 민족, 불쌍한 민족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옆으로 빗나갔으면 미안합니다. 이 매입세액은 바로 매입세액은 전 단계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입처니까 이건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전 단계 세액, 전 단계 세액이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단계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그래서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은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하나 이제 꼭 여기서 옆으로 이제 책이 없습니다. 빛나는 얘기 할게요. 과세 표준이 뭐냐 했더니 공급가액 이렇게 안 하고 보기에다가 뭐냐면 공급 대가라 그래요.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다.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이거 X입니다. X. 공급 대가가 아니고 뭐이다? 공급 가액이에요. 그럼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급 가액은 부가가치세 없고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 10%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면 이걸 뭐라 그래? 공급 대가라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법의 용어의 정의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매출액을 말한다는 건 맞는데 공급 대가를 말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재화 다음 페이지 410쪽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 표준을 보십니다. 여기는 바로 합계액 그랬는데 바로 가로 안에 공급 가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밑줄 쳐놓으세요. 공급 가액. 여러분 금전하면 이제 돈이잖아요. 금전은 돈. 현금이나 금전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금전이라고 할까? 현금이란 말은 현금하고 금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계학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현금하고 현금으로 보는 거 있어요. 수표가 현금입니까? 현금도 되죠. 그렇죠? 수표는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현금으로 보는 것이 있고 현금으로 치지 않는 거 있는데 금전으로 하면은 이제 유가증권도 일종의 이제 금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 만기가 된 거 이런 것 만기가 된 어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금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전과 현금은 뭐 10,000원, 20,000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뭐 이런 걸 현금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현금으로 보는 거 통화 대형증권이라고 회계학에서는 재무학에서 배웠죠.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금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금전은 현금보다 좀 큰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입니다. 금전이 아닌 것으로 받는 경우 시가입니다. 재화 또는 시가. 폐업을 할 때는 시가로 계산합니다. 재고, 재화, 시가. 면세를 이렇게 면세에다가 전용할 때 자가공급 이런 쭉 할 때는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합니다. 제일 중요한 뒤에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직매장이죠. 자기 회사가 직접 차린 매장을 직매장이라고 하는데 직매장에다가 물건을 반출이라는 건 출고하는 겁니다. 출고할 때 이거 반출도 일본 한자 그대로 쓴 겁니다. 우리말에 그냥 출고 이렇게 해서 좋겠는데 반출, 반입 저도 세법이 이렇게 됐고 그런데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너무나 많이 남아서 좀 청산을 하고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하라 해도 안 해.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한 대로 이 우두머리라는 사람들이 우리말을 몰라요. 참 피곤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용어 외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또 몰라서요. 너무너무 배고파 피곤해요. 제가 강의 그때 했잖아요. 많다, 크다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 공부해온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 보면은 그러면 작다 적다를 모릅니다. 미국에서 공부해온 사람들이 우리말을
이러니까 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우리말 모르지. 일본 놈들한테 배우신 분들은 또 그런 책들을 배운 사람 밑에 또 배운 사람은 또 그 일본 용어에 젖어 있죠. 우리말은 언제 찾습니까? 방출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출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직매장 출고에 따른 이렇게, 이건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보겠습니다. 시가가 아닙니다. 가액이란 말은 이제 공급, 가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6번에 이제 예상거래, 할부거래 이런 것은 재화의 총가액입니다. 가액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공급 가액으로 재화의 공급 가액이다 이렇게 보시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거.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 앞에서는 전부 이거 대가든 뭐든 간에 여기서는 시가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10번을 보시면은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10번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0번이거든요.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 줄여서 불포함, 포함 금액이 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부가가치세 매기겠다, 안 매기겠다.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부과 안 함. 매기지 안 합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세금을 안 내느냐? 자, 한번 볼까요? 매출 애누리. 매출 애누리는 바로 애누리, 환입, 한출, 할인. 그러니까 세 가지. 애누리와 할인 및 한출. 이 매출 애누리와 할인 및 환입. 이 세 가지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직접 자감한다 그러잖아요. 회계학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파손, 훼손, 멸실은 달아진 거, 이런 거. 이런 금액은 부가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대가라는 건 부가가세 포함시켜서 그 금액을 늦게 줍니다. 늦게 주면은 대금을 늦게 하면은 계약에 의해서 연체 이자를 물게 되죠. 이런 연체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만큼은 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런 것 등은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죠. 나라에서 줬는데 거기다 또 보조금을 갖다가 부가세 포함시켜 버리면은 그 보조의 역할이 예를 들어 나라에서 이제 100만 원을 이제 국고보조금 지원해 줬어요. 그럼 부가세 내라 그래서 10% 띄어버린다면 이제 죄송하게도 이제 90만 원밖에 이제 못 받게 되는, 이러면은 국고보조가 좀 퇴색되잖아요. 그 사채업자들이 좀 그러잖아요. 사채라는 거 알잖아요. 국가에서 지하경제 돈놀이 하는 사람들 선이자 띄고 나오잖아요.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 사채에 빠지면은 진짜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일수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돈의 회전율이 너무 멈춰버리면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벌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마진율이 10%를 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마진율이 10%를 넘어서 판다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독점이라 그래가지고 독점 또는 과점 이런 걸 때는요 막 30% 40% 바가지를 씌워서 팔았는데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마진율이 10% 넘지 못해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채 같은 거 함부로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뭐 한 5% 이내인 제1금융권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신용도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연기 해수인이라는 보증금. 우리가 이제 그 가스, LPG 가스 이렇게 할 때 보증금 받죠. 이런 것도 이제 그렇고요. 8번째는 이제 봉사료인데요. 종업원한테 이제 받는 봉사료를 갖다가 부가세 물리면은 또 뭐 우리가 커피를 먹는데 부가세 내잖아요. 내는데 또 봉사료에다가 거기다 또 부가세를 물린다. 그러면 봉사료를 왜 주려고 그럽니까? 안 주려고 그러죠. 아주 이런 불합리한 것이.
그래서 포함시키질 않습니다. 그런데 포함시키는 거 있어요. 11번째 보십시오. 과세 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 그랬어요. 과세 표준에 공제되지 않는 금액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줄여서 과표. 과표는 뭐라 그랬어요? 공급가의 공매출액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금액이에요. 포함 금액.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 금액은 뭐냐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부가가치세? 바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부과 안 하는 것이고 이제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장려금. 여러분들 기업에서 거래처 특히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연말에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많이 잘 팔면 막 장려금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1등을 서로 1, 2등 하려고 막 그냥 막 억지로 막 싸게 팔기도 하고 떠밀려 밀어내기라고 그랬습니다. 막 내년에 살 걸 지금 사십시오 막 해가지고 막 거래처에다 연락 주고 난립니다. 1등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려금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장려금 받으면 이제 그 돈이 더 손해보고 팔았어도 그걸 메꾸어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이렇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가 사면 됩니다. 확실히 싸요. 그때는 10% 세일한다 하면은 막 한 30% 막 40%까지 세일을 하고. 근데 하나가 뭐 나쁜 점이 이제 뭐냐면은 금년 것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2016년식이 이제 2017년식과 다르다. 이제 그것 때문에 꺼리는데, 좀 하루 몇 달 차이로 뭐 다르면 뭐합니까? 뭐 누가 그거 뭐 물어봅니까? 아, 자동차 중고 팔 때 차이가 있다고요. 50만 원 차이가 있다고요. 아, 50만 원보다 더 싼데. 참.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걸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손금액은 뭐냐면은 여러분 대손금액은 대손삼각비를 말합니다. 회계학에서. 대손금이라고 이미 이제 돈을 이제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 이게 부도가 나거나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경우에 그걸 대손금이랍니다. 뒤에 가서 다시 대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이제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이제 대손금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할 때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밑줄 한번 쳐주셔야 돼요. 마일리지. 여러분들 있죠? 포인트라고 부르고 이제 마일리지라고 부르고 이제 소위 말하는 대로 이제 캐시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할 때는 부가세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돼요. 제가 이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 45,000 정도 마일리지 가지고 제주도는 공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가세는 마일리지로 또 내야 돼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는데 부가세를 내야 됩니까? 하면은 냅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없던 항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사회인가 이제 한 10년 전에만 해도 이 마일리지는 없었는데 이거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수입제와에 대한 과세표준입니다. 수입제와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수입제와의 과세표준인데, 이걸 누가 징수하느냐면 세관장이 징수해서 납부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세관장이고, 수입자한테 이제 징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징수해가지고, 납세자는 이제 수입자가 되겠지만은, 납세 의무는 이제 세관장이 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은요, 자기 스스로는 세금을 못 내고요, 다른 세금을 낼 때 슬쩍 곁다리로 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농어촌 특별세나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가세라고 그럽니다. 부가세. 근데 지금 부가세 공부하면서 부가세를 합니까? 하는데 이것은 부가세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여러분 줄여서 길니까 줄여가지고 부가세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기 부가세는 한문으로 말하면은 부가세, 서텍스, 영어로 서텍스라고 합니다. 서텍스. 저는 이제 기생세라고 이제 일명 기생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서텍스하고 밸류 에디드 텍스하고는 달라요. 저건 줄여서 한 말이고 이 부가세는 남이 낼 때 세금을 내는데 대표한 게 교육세예요. 스스로는 교육세는 절대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남의 세금을 낼 때 슬쩍 곁다리로 냅니다. 이것을 교육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도 둘 다 목적세입니다. 농어촌 어려우니까 농어촌 그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FTA 수입 개방을 앞두고 농부들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에서 농민들한테는 이제 기금에서 이제 뭡니까 그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농기구 사용하는 기름 같은 것은 이제 세금을 내는 면세유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부담시킵니다. 요것들이 뭐냐? 이 부가세와 교육세가 목적세예요. 목적세. 이러한 목적세는 목적을 가진 세금입니다. 목적세는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여러 가지 목적세가 있습니다. 유학계도 있는데 이 두 개는 스스로 세금을 걷지 못하고 남의 세금 걸 때 살짝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포함시켜서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부가세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서텍스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라 한다 하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라 한다 하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줄여서 쏘니까 시험에 떨어져 버려요.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라고 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틀린 거냐 맞는 거냐? 맞는 얘기인데 그 X라고 터네요. 그럼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세무직 공무원에 이런 게 나옵니다. 꼭 하나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뭐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받는 분 보니까는 부가세 하면서 이 서텍스 부가세는 또 같은 부가세인 줄 알고 하는 걸 내가 어떤 학생이 그렇게 배워왔다고 그래서 질문이 들어와서 대답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3번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우선요 책을 좀 보시죠. 우선 이제 토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서 토지하고 건물 보면은 토지는 면세죠. 토지는 면세인 것을 면세 아까 앞에서 배웠고 건물은 과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주택 규모는 면세예요. 건물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근데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있어요. 그래서 양도를 할 때 건물은 이제 이것이 건물은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 계산할 때는 실제 거래가액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제 거래가액이 불명해요. 이게 영수증도 없고 막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첫째, 실제 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이 있고 감정가액이 없으면은 기준시가라고 기준시가 없으면 장부가액이 있고 장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에 의해서 한분 계산을 합니다. 요건 그래서 그 두 번째 건 별표시 좀 해주실래요? 요것은 아마 세무 2급에 들어가시면 여러분께서는 실제 거래가액 불분명한 경우 안분 계산은 감정평가액에서 그 다음에 기준시가 없으면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서로 한다. 그래서 감기, 장치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실제로 좋고 실제가 원칙이죠. 실제가 없으면 감기, 장치로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외워주시면은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감기만 알아도 되겠죠. 감기가 걸리면은 장이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감기약 먹고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순서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별표시 했죠? 자, 책에 있으니까 책을 보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영역의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영역은 이제 다음 공식으로 보겠습니다. 네모가 안에 있는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받은 경우에 과세 표준, 해당 과세 기간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정기예금 이자율, 과세대상 일수에다가 365일 또는 66일분의 과세대상 일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한번 알아볼까요? 상식적으로. 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있어요. 요 정기예금 이자율은 얼마냐면은 2016년에는 1.8%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2.4%인가 뭐 2.2%에서 쭉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자를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2%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쪽으로 이제 하던 사람들이 이제 월세로 이렇게 자꾸 돌리는 겁니다. 은행 이자가 낮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아시고. 그럼 임대 영역이죠. 아까 전세금,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고, 이 두 번째는 이제, 그 임대 영역의 대가를 선불이나 이제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임대료 있죠. 임대료를 곱하기, 계약기간 월수분의 이제 과세 기간의 월수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지, 그건 빼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해가지고 주인한테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은 지금 현재 월세나 전세에 대해서 부가세를 안 물리고 있죠. 법에는 물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법에는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물리고 있습니까? 국민 복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실 이런 건 다 지금 물리고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세액, 다음 페이지 412 납부세액을 보겠습니다. 납부세액은 납부액 곱하기 세율,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많을 때는 환급세액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납부세액에서 또 경감이나 공제세액, 가산세 이런 걸 또 경감세액이나 공제세액을 마이너스하고, 여기다 가산세가 있으면 이제 가산세를 물리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등록 가산세, 뭐 세금 계산서에 관련 가산세 이런 것 등등을 물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차가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은 뭐예요? 과세표준에서 세율 적용한다죠. 과세표준이 뭐라고 했어요? 공급가액이라고 했어요. 공급가액은 매출액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래서 여기서 매출액은 여러분들 그 총매출액이 아니고 순매출액입니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매출액은 매출 에누리아 환출 및 할인 또 뭐 여기 뭐 하자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소위 말하는 멸실된 금액, 훼손된 금액 이거 다 빼줘야 되거든요. 파손액 전부 다 빼주는 겁니다. 에누리액이라고도 하는 게 이제 해당되는 금액들인데 그거 빼줘요. 그래서 이건 순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를 관련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 업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 때는요, 그 네모 안에 볼까요? 예정신고 때는 과세 거래분에다 영세율 거래분을 포함시키고, 확정신고 때는 거기다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더하고, 그 다음에 대손세액이 있으면은 환급된 대손세액은 플러스, 또 여기서 차감해야 할 대손세액이 있으면은 마이너스에서 대손세액을 가감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해서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이 대손세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손세액과 대손사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여기 의제 매입세액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다음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을 정확히 하지 못한다면은 부가가치세를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무로 들어가서는 여기 이쪽을 모르면은 아예 시험 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수준 높은 문제가 나오니까.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하고 또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